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모아타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모아타운에 관련된 서울시에서 정리돼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좀 인용을 했고, 신문기사 몇 개도 인용을 했습니다. 모아타운의 뜻이 뭘까요? 사실은 앞집, 뒷집 모아서 같이 하자는 뜻의 모아타운이죠. 작게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몇 개가 합쳐지면 모아타운이 되는 거고요. 예전의 방식, 20년 전에는 뉴타운 방식이었잖아요. 뉴타운은 전체를 다 이주를 시키고 한꺼번에 철거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이었다면, 그런데 너무 많이 걸렸죠. 전체가 10단계 거치면서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2년씩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넘어도 아직까지도 철거도 못하고 이주도 못한 뭐 한남 뉴타운이나 노량진 뉴타운 같은 그런 개발 사업 단지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 개발이 되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게 모아타운이다. 이렇게 사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기간은 대폭적으로 단축시키는 사업이고, 또 동의서가 안 거쳐서 존치구역이 있어서 개발이 안 되는 곳은 빼고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발이 되는 곳은 빨리 진행이 되고, 존치가 되는 곳들은 주변에 개발되는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 개발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뭔가 개발의 의지를 가지고 동의서를 내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개발의 속도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모아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빽빽한 공동주택, 뭐 상가주택 이런 단지들이 이제 강북이나 중랑구의 주요 사업지, 뭐 관리지역 고지가 된 곳도 있고, 관리계획 수립이 된 것도 있고, 용역이 발주가 된 곳도 있고, 뭐 고시가 된 곳도 있고, 강북구, 중랑구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1년에 20군데씩 개발 지역을 선정한다고 했으니까 모아타운만 해도 한 100군데 정도는 발굴이 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전 자료인데요. 예전에 이제 2019년에 올라왔던 신문 기사예요. 올 서울 정비 구역이 제로다. 구역 지정된 곳이 제로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 얘기지만 구역 지정되었다가 뉴타운 해제가 된 곳이 상당히 많았고요. 정비구 해제가 된 게 이렇게 300군데가 넘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반증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주택 공급량이 현저하게 떨어졌던 시기도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초래가 됐고, 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이 아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너무나 오래 걸리는 일반적인 뉴타운 형태의 재개발이 아니라 빨리 속도감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의 모델을 만들어낸 게 모아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서울시 주택 공급량입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의 데이터고요. 맨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게 서울시에 대한 주택 공급량이에요. 매년 보면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이 되려면 3만에서 4만 가구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2010년부터 계속 3만 6천, 3만 6천, 2만, 2만 3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2021년에서 22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2만 1,000가구에서 12,000가구로 뚝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요? 20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예전에 뉴타운 진행했던 사업지들이 입주가 됐던 시기라고 보면요. 2011년부터는 구역 지역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주택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25개 구의 내역을 보면 2022년만 해도 빈칸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1년 동안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 수가 빵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그만큼 정말 주택 공급량이 점점 줄어들었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구역지정 해제와 건축 제한 해제로 연결이 됐고, 그러면 뉴타운이었다가 구역지정 해제가 되고 건축 제한도 해제가 된다면 신축 이제 주택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뭐 단독주택 갖고 계신 분도 그냥 열세대로 이제 다세대 주택을 지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건설업자분들도 건물을 지어서 뭐 분양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원래
주거 만족도가 떨어져서 개발을 했어야 되는 지역인데 신축이 증가하면서 난개발이 좀 됐었고 또 노후도 문제가 심각해지죠. 노후도가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개발과는 거리가 먼 그런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저층 주거지의 87%가 재개발이 불가하다는 이 통계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노후도 문제거든요. 신축 주택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제 뭐 보통은 노후도 요건을 보자면 30년이 넘어야 되잖아요. 공동주택들이. 그런데 이제 30년이 넘는 주택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래서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87%나 됐다. 근데 계단도 많고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 돼 있고 또 골목은 좁은데 차는 늘어나고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인데 곳곳에 신축이 증가해서 이렇게 재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점점 떨어지는 지역이 많아졌다. 심각한 거죠. 다가구 다세대 주택 건립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빽빽한 주택 단지, 사실 맨 위에 타이틀을 보시는 것처럼 60년대에서 80년대 보면 토지 구역 정리 사업으로 이게 내 집 앞에 내 집과 옆집 사이에다가 도로를 놨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죠. 차 한 대도 들어갈 수가 없는. 이렇게 예전에는 사실 국민소득이 좀 지금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고 집이 필요했고 그래서 일단 토지 경계선에 맞춰서 집을 막 지었어요. 지금 뭐 신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역 정리 사업이 된 그런 도시락은 사뭇 다른 아래 보이시는 사진처럼 이런 전형적인 구주택가의 모습이죠. 과밀 개발이 됐었고 이런 데들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개발이 안 되고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온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 간의 갈등도 계속되고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됐습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그래서 새로운 정비 방식의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재개발 방식으로는 노후도가 안 나오는 지역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새로운 정비 방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하 주차장 확보, 그리고 내 집 주변에 녹지의 확보, 그리고 중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뭔가 토지를 효용성을 상당히 높이고 용적률을 증가시키는 게 되겠죠. 뭐 3층, 4층, 5층 빽빽하게 지어져 있는 그런 주택들이 철거가 되고 그 자리에 2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동간거리도 좀 넓어지면서 조망도 확보가 되면서 주차장은 지하로 확보가 되면서 이런 식의 바람직한 개발 사업에 모델이 필요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모아타운의 방식으로 귀결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후주택, 주차 부족 문제, 녹지, 커뮤니티 부족 문제, 보행환경 열악, 주거환경 열악하는 문제들이 아래에 있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보자는 거이죠. 모아주택은 사실 1500제곱미터 이상 정도. 이게 왜냐면 보통의 건설회사들도 그렇고 가장 좋아하는 땅이 100평입니다. 100평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200% 연면적 200평까지 빽빽하게 지을 수가 있고요. 그러게 되면은 10세대에서 15세대 정도. 역시나 그러면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건축법에 맞춰서 짓는 것들이 소규모 개발 사업의 한계였는데, 모아주택은 100평짜리 혼자만 짓지 말고 옆집 뒷집을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지었을 때 이렇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아무래도 100평을 지었을 때는 지하 주차장을 내기가 어렵죠. 램프를 확보를 차가 진출을 할 수 있는 램프를 확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주차 대수가 가용되는 주차 대수도 많이 늘어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 땅이 한 500평 정도로 늘어났다. 그러면 반듯하게 지하 주차장도 낼 수가 있고 또 1층에는 상가나 커뮤니티 시설, 뭐 조경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뭘까요? 이렇게 모아타운 혼자 짓지 말고 앞집 뒷집을 같이 짓는 형태가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있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밑에 대상지의 요건과 뭐 사업 면적 이런 것들은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검색해 보면 나오는 문제 얘기 드리니까 이제 자료로 참고를 하시고요. 사업 활성을 위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관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 여기 도입 배경이 나오죠. 노후, 불량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신축 건축물 등이 혼재해져서 전면 개발이 곤란하다. 재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해서 계획적 효율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겠다. 지정 대상은 10만 제곱미터, 한 3만 3천 평 정도가 되겠죠? 여기 또 중요한 내용. 일반 재개발은 노후도가 67%가 됐어야 되는데 노후도를 50%, 정확하게는 57% 정도는 돼야 됩니다. 57% 정도. 그러면 노후도를 10% 정도로 낮춰준다는 것은 신축 건물들이 많아져서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이렇게 노후도 요건을 완화시켜줘서 개발 사업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아타운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모아타운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더 작죠. 모아 주택이 여러 개가 모이면 모아 타운이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거점 시설을 놓고 가운데는 도로도 지나가고 보행 가로와 주 가로 이런 것들이 전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을 빌리지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또 나오죠.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돼서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이에요. 여기에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대상 요건이 되고 전체 노후도가 이제 한 57% 정도 이상이 된다면 여기는 모아타운이 가능한 지역이 된다. 제가 앞서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 개발에 협조가 안 되는 지역들은 존치할 수도 있다. 개발에 대한 동의서를 내는 지역들은 빨리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아주택, 소규모 재건축, 건축 협정형 모아주택, 뭐 소규모 재개발 모아주택, 자연주택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곳들은 개발을 묶어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또 존치가 되는 지역들을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지역들은 또 존치가 되느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무화주택의 모습인데요. 한 450에서 500평 정도가 되면 무화주택을 지을 수가 있고 역시나 1층에 공동 이용 시설과 상가가 들어가고 이제 그 위에 층에는 공동 주택들이 들어가는데 예쁘게 멋있게 조경도 할 수가 있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주차장은 역시나 지하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가장 좀 제일 크게 주거 여건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아타운은 옆집 뒷집을 같이 모아서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사업 요건도 완화시켜 주겠다. 가로 구역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면적을 확대를 시켜주고 뭐 개발 사업의 개별 사업의 노후도도 여기 나오죠. 67%에서 57%까지 낮춰주고 층수도 완화가 돼서 이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7층까지로 묶여 있는 곳들도 있고요. 저층으로 지을 수 있는 주거 지역인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평균 13층인데 또 중요한 게 15층 이상도 지을 수 있게 층고 제한이 폐지가 됐다는 것도 또 참고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도 지역도 상향화 시켜서 1종에서 2종으로, 2종에서 3종으로 또 임대 아파트도 넣어야 되겠죠. 기부 체납을 통해서 또 용적률도 완화시켜주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쭉 넘어갈게요. 건축 협정이 뭔지 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위에 보면 모아주택, 모아주택이 모여 있죠. 이렇게 보면 지하 주차장을 통합 설치한다고 나옵니다. 왼쪽에 뭐 단독으로 지었을 때 이게 지상으로만 건물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땅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100평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오른쪽에도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이거를 단독으로 따로따로 짓지 말고 건축협정이라는 건 같이 지었을 때 지하 주차장을 연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통합부설 주차장이 지상으로는 따로따로 뭐 브랜드가 다를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지은 그런 공동주택 같을 때 지하가 연결이 돼서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의 단지처럼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또 모아타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 건축구요. 여러 가지 뭐 고층으로 저층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주거 단지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또 근린 생활 시설, 거점 시설, 주민 공동 시설 이런 것들을 왜 원래 있었던 뭐 도서관이라든가 카페 아니면 없었는데 새로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이 지역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도 단지 내 시설처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렇게 공동시설의 확대, 커뮤니티 가로변에 그래서 가로 활성화를 통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또 모아타운의 형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가 또 가장 또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공원에 이렇게 공용 주차장이 있는 것들이요. 정비 사업을 했을 때 기부 체납 형태를 통해서 공용 주차장을 추가로 이렇게 조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할 경우에 공공시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국비를 150억까지 뭐 최대 375억까지 지원을 해서 지역사회에도 편의시설을 확충을 하고 단지 내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죠. 또 사업이 빨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절차가 간소화가 되는 거예요. 일반 재개발은 8년에서 10년 남았지만 20년 넘어가는 데도 상당히 많았고요. 단계가 너무나 길었거든요. 그런데 모아타운은 평균 4년에서 5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진위를 설립하는 데만 몇 년씩 걸리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또 사업성이 좋은 데는 추진위원회가 몇 군데가 생겨서 서로 경합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절충이 안 될 때는 정말 몇 년 동안 사업도 못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 추진 설립 단계를 생략을 하고요. 동의서를 거두면 바로 조합 설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 심의를 거쳐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사업 시행 인가랑 같이 진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사업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시범 사업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가 강북구의 번동에 있거든요. 약 5만 제곱미터인데 여기 이렇게 우측으로는 우이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 옆에 빽빽한 공동주택 단지 저층의 저밀도 지구였습니다. 여기를 시범 사업지를 어떻게 했냐? 신문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에 1240가구를 짓는다고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2022년 4월달 기사죠. 5개 구역을 통합 심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통합 심의를 하니까 아무래도 빨리 진행을 하겠네요. 최고 35층 규모로 13개 동을 짓는데 1294세대 4대의 지하 주차장이 통합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산책로, 도서관 등이 2025년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밑에 빨간 글씨 볼게요. 5개 사업지가 하나의 단지처럼 보일 수 있게 설계한다. 그러면 따로따로 진행했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나의 단지처럼 보일 수 있게 설계한다는 의미이고요. 지하를 통합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볼게요. 항공사진이에요. 1구역부터 3구역까지 전체 5개 구역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이 있는데 1구역에서 3구역까지 그래서 건축 협정 아까 말씀드렸죠. 협정을 통해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4구역과 5구역도 또 건축 협정을 통해서 지하 주차장을 연결을 합니다. 오른쪽에 조감도를 보시면 멀리서 봤을 때 하나의 단지처럼 보이죠. 그런데 엄밀하게는 다른 사업이었거든요. 밑에 기대 효과 볼까요? 세대수가 이 5개 구역 안에 저밀도 지구에 이렇게 모여서 살고 계신 세대수가 357세대였는데 이렇게 1240세대로 증가를 하게 됐고요. 주차장도 열악했겠죠. 빽빽한 골목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이렇게 뭐 맨날 딱지 끊어가면서 이렇게 좀 거주 여건이 너무 열악했었는데 1344세대의 4대의 주차장이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녹지도 없었는데 12%가 증가하게 되고 또 중요한 건 중간에 주도로 이제 동과 동 사이를 나누는 주도로 옆에 도서관, 카페, 운동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이제 추가로 건립을 해서 주민들도 단지 내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주변에 거주하시는 구민들도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개발이 되는 거니까 예전보다 열악했던 주거 환경이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바뀌잖아요. 살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재정착률이 50에서 75%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아주택의 사례들이 있어요. 이렇게 빽빽한 저밀도지구, 저층주거지가 이렇게 고층의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시로 한 군데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을 처음에 도입을 하면서 시범사업지를 이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있는데요. 강동구 둔촌동에 가면 모아타운 시범사업지가 있습니다. 2022년 1월 20일 날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고시가 났었고요. 권리산정 기준일이 나오죠. 권리산정 기준일은 뭔가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내가 조합원이 되어서 아파트 분양 대상자로 인정을 받을 거냐, 현금 청산이 될 거냐의 그 기준입니다. 나대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을 다세대 주택들을 건축해서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 권리산정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분양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리 산정일 이후에 여기가 개발이 될 것 같으니까 지분 쪼개기를 해야지. 그래서 새롭게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신축을 하게 되면 현금 청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강동구에 이렇게 고지가 났었고요. 강동구 홈페이지에도 가면 소통구청장실을 이렇게 뭐 검색을 해보면 이 지역의 강동구 지역을 강동구에서 모아타운 시범사업주를 선정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후보지였거든요. 처음에 후보지 기존에 15,800제곱미터였는데 사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너무 구역이 좀 면적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89,600제곱미터로 모아타운 대상지를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할 거라고 기술 용역 타당성을 심사를 하고 관리계획 수립 용역 예산 확보 등을 절차를 거쳐서 이 지역의 모아타운 지정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용역이 들어간 발주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고시가 또 공람이 됐었고요. 둔촌동 77번지 일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이 들어갔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또 중요한 게 시범사업지였고 후보지였기 때문에 관에서도 강동구 안에서도 이제 구 차원에서 이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뭘까요? 주민들이 원해서 모아타운을 하고 싶어도 결국은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개발 사업을 못 하겠죠. 근데 지금은 모아타운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진행하는 우선 시범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협조만 잘 이루어지면 이렇게 모아타운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좀 더 수월한 그런 아주 적절한 타이밍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모아타운 대상지가 이제 처음에 15,823제곱미터에서 89,632제곱미터로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구역까지 벌써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A, B, C, D 구역. 물론 4개 구역이 처음에는 D 구역만 대상 후보지였다가 이제 그럼 A, B, C 구역이 다 늘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진행을 해서 전체가 같이 모아타운이 가능한지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뭐 A, C, D 구역 같은 경우는 요건이 좀 충족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B 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노후도 요건이 조금 안 맞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조금 기다려 봐야 그래야지 모아타운이 될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아타운이 그랬잖아요. 예전에 뉴타운처럼 한꺼번에 철거하고 하는 개발 사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A, C 물론 할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건축 협정을 통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합하고 건축비도 좀 절감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A, C, D 구역 먼저 되고 나면 B 구역도 시간 조금 지나면 같이 주민들도 동의서를 내고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구역이 이렇게 좀 다르고요. 이제 여기가 한 2,000세대 내외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5월달, 이번 달에 아마 주민 설명회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사업 설명회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바로 옆에 보면 둔촌 주공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제 국내 가장 큰 대단지가 되겠죠. 12,000세대가 이렇게 들어가는 단지 옆에 있기 때문에 강동구 안에서 이 지역은 그래도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가격을 이끌어 올려서 송파구에 견줄 만한 그런 단지로 발돋움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입지가 좋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아타운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재개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그랬고, 사실 요새 신문에 나오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망설이시고 좀 주저하시는 문제들이 있죠. 뭐 전세 사기네, 뭐 전세가 하락 문제네, 집값 하락 문제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은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뭘까요? 이게 그냥 뭐 모아타운의 대상에는 거의 다 저층의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내가 단순히 어떤 집을 살 때는 뭐 저층의 주거지에 빌라 한 채를 사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여기는 또 주민 설명회도 하고 있고 구역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주민들끼리도 상당히 물론 찬반은 엇갈리고는 있겠지만 이제 5년 만에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라도 모아타운 여기를 필두로 해서 다른 지역들도 많은 이제 주민분들이 나도 아파트를 갖고 싶은 열망 때문에 모아타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모아타운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완벽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빨리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그리고 여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둔촌 주공 아파트가 이쪽 지역의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제 어깨를 견주면서 사실 뭐 2,000세대 가까이 이렇게 조정이 된다면 그래도 가격적인 문제에 있어도 그렇게 작은 뭐 규모로 봤을 때도 작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아니니까 이렇게 이 강동구에서 또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됐을 때는 상당히 시사한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재개발 불가 지역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택 공급량은 많은 규제 때문에 부족해졌고 적어졌고 뉴타운도 해제가 되면서 신축도 증가하면서 노후도권이 안 나왔으니까 재개발이 불가한 지역이 8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지역에 새로운 주거에 대한 공급 대책으로 나온 게 모아타운이었을 거고요. 모아타운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도 시범사업지를 발굴을 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1년에 20군데 이상씩 모아타운을 지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형태를 통해서도 개발이 된 지역이 상당히 많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둔촌동에 있는 모아타운 사업지 송파 권역에 붙어 있는 그래서 송파 권역에 연계되는 강동구 내 핵심 지역인 둔촌동이거든요. 그래서 둔촌 주공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더불어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둔촌동 모아타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의 모아타운 중에서도 여기 지역을 좀 유심히 보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효율적인 투자 전략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둔촌동에 이제 시범 사업지 한번 현장 임장을 통해서 이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나 뭐 개발이 됐을 때 내 집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될 건지를 한번 좀 예상을 해보시면서 좀 효과적으로 또 만족스러운 그런 이제 개발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